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제사건 심령 파일의 수임별곡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이었는데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 저는 속초 콘도 살인 암매장 살인 사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NG 속초시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속초시 콘도 암매장 살인 사건. 발음이 왜 이렇게 콩글리시하게. 속초시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제 사건 심령 파일에 저는 수인 별곡입니다. 제가 다루는 사건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사전에 미리 당부드리면서 사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렇게 나가야 돼. 편집 각을 이쁘게 뜨려면 대사가 이쁘게 줄줄 잘 나와줘야 돼. 5분만 더 쉬고 할까? 역시 빈체로님밖에 없어.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카페인 들어갔으니까 힘내라. 아하, 쓰레기 버리고 오려고 5분만 기다리라고 한 거야? 이 양반이 쓰레기 버리지 마. 알았어요. 빨리 버리고 와요. 시작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나 뭔가 낚인 기분이야. 빨리 갔다 와요. 엄청 낚인 기분이야 뭔가. 얼마나 걸리는데. 알겠어요. 일단 다녀오세요. 일단 다녀오세요. 양이 많아요. 안 기다릴게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안 기다릴게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35분에) 시작 좀 할게요. 자, 입 좀 풀고.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자, 박수 3번 치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제사건 심령 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수임별곡입니다. 제가 다루는 사건의 핵심적인 영안 힌트들은 NG다. NG. 언제?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제사건 심령 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수임별곡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속초시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인데요. 제가 들여다보는 사건의 힌트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을 사전에 미리 공지해 드리니 사건의 힌트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을 시작 전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제 사건 심령 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수인별곡입니다. 자, 오늘은 속초시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들여다보는 사건의 힌트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을 사전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사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청취하시는데 무리 없이 잘 매끄럽게 흥미진진하게 집중해서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는 이게 20개월 장장 20개월 추적 끝에 밝혀진 살인사건인데요. 2001년 10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공동묘지에서 암매장된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키는 175cm 정도의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휠라 상의를 입은 채 마대에 담겨져 있었고요. 시체가 발견된 계기는 10여일 전 20대 남성 3사람의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3사람은 속초 인근 고성군 출신의 23세 이씨, 속초시 출신의 20세 황씨, 26세 방씨였는데요. 이들 중 이씨와 황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특수절도 전과 5, 6범인데다가 이씨가 자주 구치소 내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해온 터라 여죄를 추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나중에 잡힌 방씨에게서 이씨네가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씨에게 형사님들이 이씨가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어 라고 유도 신문을 벌이자 방씨는 자신은 강도 살해 사건과 무관하다며 진술했고 지나가는 소리로 사람을 죽여서 파묻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 3사람에 대해 강도 높은 신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2001년 여름 새벽 2시경에 속초시에 있는 콘도미니엄 별관 3층에 직원으로 위장하여 침입을 하여서 방 안의 남녀를 흉기로 위협을 했고, 그리고 남자를 5층 옥상으로 5층 옥상으로 끌어내 쇠파이프로 구타한 후 칼로 찌르고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다음 여자는 소화기로 내리쳐 실신을 시켰다. 이후 남자의 시체를 공동묘지에 암매장하고 실신한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버렸다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이들이 살해 후 빼앗은 돈은 겨우 13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 3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15일간에 걸쳐 수색을 펼친 결과 시체를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 3사람은 강원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의문점들이 좀 생깁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 3사람은 갑자기 모두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황씨와 방씨에게 각각 20년과 7년형을 선고를 했고요. 이들이 진술한 곳에서 진술한 차림의 시체가 나왔기 때문인데 재판 도중 의문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콘도에서 피해자의 투숙 기록도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어줄 여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남자의 시체가 완전히 백골화로 발견되어 최소 1년 전에 암매장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 자, 세 번째는 5층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시체에 골절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자, 네 번째, 범행은 한여름에 벌어졌는데 사체는 면 잠바에 티셔츠에 와이셔츠까지 착용하여 전혀 여름에 입는 의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다섯 번째, 단순히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한창 성수기에 사람들이 붐비는 콘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석연치가 않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요. 사건을 다시 한번 둘러본 다음에 심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검찰은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벌이고 맙니다. 무엇이냐? 시체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체를 비롯해 시체가 입었던 옷, 시체를 담은 마대자루 등등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고요. 거기다 세 피고의 지적 수준이 낮아 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받게 되었는데, 방 씨는 IQ가 그때 당시 44의 정신지체인이었고, 황 씨는 초등학교만 나온 상태고, 이 씨는 방통고를 졸업을 하였으나 오랜 수감 생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결과 이로 인해 결국 서울고법 형사 5부 전봉진 재판장은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증거로 이들 세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고요. 이 씨와 황 씨는 별도의 강도상해 혐의만 적용돼서 징역 4년에 처해졌으며 2005년 만기 출소하였다고 합니다. 유기된 40대 남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범 또한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고요. 검찰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시체와 작은 증거들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확률이 높으며, 설령 범인이 잡힌다 해도 시신이 완전히 백골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남자가 살해당한 시점이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는 2000년 8월 이전일 확률이 높아 영구 미제화될 공산도 매우 안타깝지만 크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소리냐, 요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도대체 이게 뭔 사건이길래, 맞습니다. 이거 실화극장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실화극장하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5페이지 분량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2001년 11월 3일 강원도 고성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는 강도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자 황 씨와 이 씨가 서로 분리된 채 형사들의 취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중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너무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는 황 씨의 태도는 취조하던 형사에게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뭔가 더 큰 범죄를 감추기 위해 강도 혐의를 순순히 털어놓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한 형사는 잠시 취조를 중단하고 공범 이 씨를 추궁하던 형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서로 조사 중에 파악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후 취조 전략을 논의하면서 일부러 심각한 모습을 연출해 공범 황 씨와 이 씨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두 형사는 다시 각자가 맡은 용의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전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황 씨를 향해 형사는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 사람 죽였다면서? 황 씨는 지나칠 정도로 이 한마디에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래요? 난 안 죽였어요. 그때 형사는 황 씨에게 다가가며 네 공범 이 씨가 다 털어놨어. 버텨봐야 소용없으니까 다 털어놓지 그래. 라면서 슬쩍 떠본 거야. 그러자 황 씨는 아니 제가 아니고요. 이 씨가 죽인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왜 나한테 덤태기를 씌워? 라며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 혹시나 해서 던져본 미끼에 예상치 않은 월척이 걸린 셈인 거죠. 형사는 황 씨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웬일인지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며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형사의 집요한 추궁과 회유가 그때부터 계속되었고 결국 황 씨는 속초에 있는 H콘도에서 강도살인을 하고 그 시신을 바닷가 묘지 옆에 안매장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씨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황 씨가 다소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단순해 보이기는 했지만 사리 분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형사는 이 씨와 황 씨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혼자 책임을 다 뒤집어 쓰기 싫어 상대방의 범행을 진술하는 심리, 즉 프리즌 딜레마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던 건데요. 그게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11월 6일 황 씨의 진술을 듣고 이 씨를 찾아간 형사 앞에서 이 씨는 펄쩍펄쩍 뛰면서 살인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 제시된 황 씨의 진술서와 네가 황 씨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너 혼자 살인 주모자로 다 뒤집었어. 결국 중형을 면치 못할 거야. 생각해봐. 강도 사건을 함께 저지른 2명의 공범 중에서 1명은 순순히 추가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자기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도왔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나머지 1명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 네가 판사라면 누구 말을 더 믿겠냐? 라는 설득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고 수사와 기소, 재판 경험을 통해 죄인의 결백 주장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 씨는 황 씨에게 당할 수 없다. 이대로 있다가 혼자 다 뒤집어 쓸 수 없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여기에 더해 어차피 범인이라고 인정받을 바에 자수자백을 통해 감형해서 형벌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형사의 이야기도 귀에 솔깃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씨는 작정하고 황 씨가 털어놓은 계략적인 범죄 사실에 구체성을 더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거나 주변 정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은 형사의 지적에 의해 고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1명이 더 필요한 3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후 같은 동네에 사는 방 아무개 씨가 공범이라고 진술해 방 씨 역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뭐니 이거?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 실체가 없다며 전원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 의도대로 사건을 짜맞춘 경찰. 이 씨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데요. 4개월 전인 6월 어느 날 새벽 2시쯤 동네 친구이면서 강절도 공범 관계인 이 씨, 황 씨, 방 씨는 평소 봐두었던 인근의 속초 H콘도로 가서 투숙객을 상대로 강도 살인을 해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모의한 후 실행에 옮겼다. 적절한 대상을 물색하던 세 사람은 혼자 콘도로 들어가는 40대 남자를 발견하고 3층 객실까지 따라간다. 이후 배를 누르고 콘도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달려들어 마구 폭행을 하고 준비한 흉기로 찔러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방 안에서 성인 여자가 나오자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내리쳐 실신을 시켰고요. 이후 13만 원의 현금을 빼앗고 남자를 강제로 5층 옥상으로 데려간 후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즉 최소 15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인 셈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 남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근에 있는 묘지 옆 공터에 안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콘도로 돌아온 3명은 여전히 실신에 있는 여성을 들고 내려와 차에 실은 뒤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 내려놓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피해 여성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고성경찰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데리고 현장인 속초 H콘도로가 범행 전 과정을 재현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경찰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 보고를 한 후 수사 지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 역시 경찰의 수사 보고를 받아들여
3명의 피의자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한 뒤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휘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진술한 2001년 6월에는 3명의 피의자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범행 시기를 이들이 출소한 후인 7월로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6월 달에 났는데 3명이 그때 당시에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자 범행 시기를 검찰에서 출소한 후인 7월로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물증을 찾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7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4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러 범행 장소인 콘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지문, 피해자들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콘도 측에서도 투숙객 중에 실종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실신한 여성 피해자를 내려주었다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콘도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했다는 남자 피해자의 시신을 찾는 것이 물증을 확보할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지목한 묘지 부분을 파내려 갔고 하지만 안매장 시신은 발견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상 장소를 확대해가며 계속 시신 발굴을 시도를 했는데 시신 발굴을 거의 포기하려 할 때인 11월 18일 마침내 마대자루에 담긴 성인 남자의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끝이 보이지 않던 시신 발굴 작업에 매달리던 경찰과 작업 인력들은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뼈만 남은 유골 시신이었고 가을 겨울용 등산복 차림이었으며 살은 모두 부패되어 없어졌지만 뼈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피의자 황씨가 최초로 살인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주범을 이씨라고 지목을 했고 이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공범 방씨를 추가로 지목했으며 그 진술에 따라 시신 유기 장소를 발굴하니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 정도 자백이면 보강할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는 달리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자신들은 전혀 살인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이은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에 따라 발굴한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을 했으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가 막히다는 것이 판사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3명의 피고인 모두 강도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 유죄, 형량은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이씨는 무기징역, 황씨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방씨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이씨의 지능이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지능자이고 방씨는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최초 자백 습득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어 항소심에서는 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백방으로 수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찾았고요.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의 피고인 무죄를 이끌어낸 김형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 김 변호사 팀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면서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증거가 모두 사라지고 없는 거죠. 경찰과 검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유골을 보관할 곳이 없다며 화장해버렸고
유골에 입혀져 있던 옷과 유골을 싸고 있던 마대자루 역시 불태워서 없애버렸던 것이죠. 2003년 1월 열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님의 심리로 진행이 되었고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증거 능력, 시신 등 물적 증거의 증명력을 놓고 피고 측과 검찰 측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검찰 주도로 싱겁게 끝난 1심 재판과는 달리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건의 반전이 시작된 거죠. 시신과 옷, 마대자루가 소멸된 것 외에도 검찰 측 증거의 많은 부분이 의문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탄핵이 되었습니다. 우선 자백 진술 내용 중 범행 시기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피고인들의 진술은 시신 발견 4개월 전인 2001년 7월에 살해되었다는 것인데 국립과학연구소와 서울대 및 고려대 소속 법의학 전문가들은 적어도 시신 발견 1년 전부터 부패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자면 여름인 7월에 사망했는데 시신의 복장은 가을 겨울에 착용하는 등산복이었다. 무엇보다도 살해 방법에서의 의문점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최소 15m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한 시신의 유골에서 골절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더구나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범행 장소로 지목된 H 콘도에 투숙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콘도 측에서 범행 당시 발생 실종된 투숙객은 전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령 피해자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1심 항소심 재판의 반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동반 투숙객이었던 여성의 존재 역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전혀 실체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5월에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1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비합리적인 기소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더구나 이들이 범죄 전과와 저지능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의심받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면에서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던 유골 시신은 그 신원 확인이 유족에 대한 시신 인도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화장되어 사라지고 말았으며 경찰은 검찰의 힘과 권위에 기대어 무리한 수사를 행하고 검찰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입장에 서 있어 독립적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는 범죄 수사와 기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제도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누명을 벗은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또 한을 아는 채 이승을 떠난 이름 없는 유골은 누구인지도 그 역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어쩌면 영원히 밝힐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분이 편안한 곳에서 영면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첫머리에 읽어드렸던 거는 사건 초기에서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자가 신문에 낸 거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다시 이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라고 읽어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좀 짜맞추기 식의 이 회유성 진술을 확보한 게 가장 큰 덜미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건의 전말이 모두 명백하게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시신을 화장하고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다는 게 검찰 측에 큰 실책이 돼서 탄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사건이었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씨가 정말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질환이 좀 있어서 혼자 상상 속에서 살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을 짚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참 드라마틱하게 발견된 이 시신, 이 시신은 뭘까요? 사건은 7월이라고 했는데 입고 있는 의상은 가을 겨울 등산복 차림이었으면 이들이 진술한 시신의 차림새와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건데, 그러면 이분은 과연 누구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건지, 사건이 뒤죽박죽 막 얽혀버리고 설켜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 확인도 복원되지 않았고, 또한 이들이 정말 사람을 죽였는지조차도 확실히 밝혀낼 수가 없었던 이 아리송한 사건, 오늘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요. 복잡하죠? 저는 지금부터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씨가 죽인 사람이 맞는지, 이들 세 사람이 죽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시신이라면 그 시신은 또 누가 갖다가 묻었는지, 최소 몇 명이 갖다 묻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시신을 죽인 범인은 따로 있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고 애초에 같이 다니던 일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장면이 보이는데 이 시신 같이 다닌 사람이 누구이며 이 공동묘지를 알고 있었던 그곳의 공동묘지를 알고 있었고 그곳에 아는 묘를 알고 있는 뭐 거기에 누구의 묘가 있다면 그 묘에 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어서 그 묘자리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얀 승용차에 실려온 게 보여요. 그리고 젊은 남자가 삽질을 해가지고 묻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범인이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범인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바닥에 풀이 노릇노릇하게 낙엽이 질 무렵에 와서 삽질을 하는 장면이 보이거든. 밤에 삽질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애초에 황 씨나 이 씨나 방 씨하고는 아무 사건도 없었다는 얘긴데, 설령 밤에 가서 삽질해서 묻은 놈을 찾는다 한들 시신이 없으니 그 놈을 어디 가서 찾을겨 이제. 응? 시신이 없는데 그 놈을 어디 가서 찾을겨.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신 보관을 못하고 시신의 의류품이나 마대자루 이런 것들을 보관하지 못하셨다는 점, 이것들만 있었어도 피해자가 적어도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러면 또 하나의 사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이분의 신원조차도 찾을 수 없다는 점. 근데 이 40대 신혼 미상의 남자를 묻은 이 남자는 조금 더 젊어 보여요. 시신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여. 그래서 어떤 관계의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사람이고요. 적어도 유골로 발견되신 분보다는 젊은 분이 매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방 씨와 이 씨와 황 씨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건데, 정말 피해자분께서, 유골로 발견되신 피해자분께서 한이 많아서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신 정말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본인의 시신을 그곳에서 꺼낼 수 있게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황들이 연출되고 진술들이 자백이 됐을까요? 여자는 뭐 애초에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여자의 실체는 그다지 신빙성이 제가 보기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수임 별곡에서 들여다본 속초시 콘도 암매장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발견되신 피해자는 의외로 조금 젊은 날씬한 남자였는데, 조금 젊고 날씬한데 그 밤에 피해자를 데려다가 묻는 장면을 봤거든요. 하얀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들 미제 사건 팀에서 맡을 수도 없고 뭐가 있어야지 맞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가벼운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네요. 결국 황 씨와 이 씨와 방 씨는 이 사건 속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아직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을 지금은 제 또래쯤 됐을 그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니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자, 저는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수인 별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